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경의 초동 대처 부실에 대해서 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제주 VTS도 압수수색한다는 소식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네, 제주 VTS는 세월호가 처음으로 조난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는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를 압수수색을 했죠. 예. 그리고 이어서 오늘 제주 VTS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초동 대처가 어떻게 됐는지 처음에 긴급 구조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어디냐 계속 시간을 좀 끌었던 부분이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세월호 구조 해역으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 강한 바람 게다가 이 비까지 몰아치고 있습니다. 파도도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구조 작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해역과 가장 가까운 동거차도의 YTN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이대건 기자. 네, 동거차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도 많이 내리는 것 같고요.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기상청 예보에 따라서 이곳에는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고요. 빗줄기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바람이 지금 동쪽에서 내륙 쪽, 그러니까 육지로 지금 계속 불고 있는 상황인데 아침에 이곳에 왔는데 낮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빗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구조와 관련해서는 더 큰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파도입니다. 지금 기상청에 따르면 파고가 1에서 약 2m 정도로 예고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풍랑특보 예보 상태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바로 오후입니다. 오후가 되면은 파고가 3m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팽목항에서 이곳 동거차도로 올 때 배 선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파고가 2m로 예보됐지만 체감하는 파고는 그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후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경우에는 좀 더 심하게 이 파고가 느껴진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람도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 더 큰 문제는 조류입니다. 그 구조요원 전문가들이 늘 말하는 부분이 날씨가 맑아도 물속에 있는 조류 상태가 좋지 않으면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파고가 1m면 눈에 1m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헤쳐나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조류 때문에 구조 작업은 물론 그다음에 혹시 있을지 모를 부유물, 그다음에 유실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 작업에 상당히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창배 앵커 나와주시죠. 네, 이대건 기자 지금 제 말 들리시죠? 네. 자, 지금 예, 들립니다.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고요. 지금 섬에서 바라보는 상황이 저 정도면 바지선도 상당히 지금 많이 파도 때문에 출렁거릴 것 같고 구조 작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까 이게 걱정인데 거기서 보기엔 어떻습니까? 네, 정찬배 앵커도 조금 전까지 이곳 동거차도에서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곳 상황을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지금 저 뒤에 있는 사고 지점을 한번 봤는데 지금 바지선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단 한 척 정도 사고 지점에 있는 상황인데 이 바지선은 다들 아시다시피 가이드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수색 작업을 위한 가장 필수품인데 지금 단 한 척만 눈에 띄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군함이라든가 함정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잠수 요원은 한 20여 명 정도 이곳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잠수 요원들은 물속 상황이 좀 더 나을 경우, 간간히 그런 상황이 올 경우에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 구조 작업을 벌이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곳 동거차도 소식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원입니다. 네, 참 날씨가 안 좋아진다는군요. 이 지금 바지선이 몇 척이 지금 빠져 있고요. 큰 군함도 주변에 있었는데 워낙 그 사고역에 지금 파도가 높기 때문에 파도가 좀 덜한 곳으로 잠시 대피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를 하고 나섰고요. 그다음에 총리의 사퇴는 지금은 좀 이런 게 아니냐. 무책임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되게 좀 하실 만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책임감, 정치권과 더불어서 모든 국민의 채찍을 다르게 받겠다라는 것이고 자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의 기본부터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거고, 당장 그 4월 달에 걸려있는 민생 법안들을 다 처리하겠다라는 거고, 올해는 상시국회를 열어서 365일 열어가지고 올해 한 해에 한해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겠다. 국회 스스로도, 정치권 스스로도 뭔가 새로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겠다. 자성하는 분위기가 큰 것 같습니다. 애초에 혹시 우려해가지고 야당이 오버해가지고 공격의 화살을 혹시 너무 정부나 여당에 놓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도 조금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저는 공감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중에서 여성의 리더십 이번에 오히려 깨닫는 분위기, 같이 눈물 흘리는 분위기를 보여줬다면 상당히 신뢰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인데 조금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정원 최고 책임자로서 이 국면에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시점에서 대통령도 조금 그런 반성과 사과에 한 말씀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 순간에 원론적인 얘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 입법화에 협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은 여야가 정쟁에 휘말려서 지금까지 입법화가 거의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나가는 길에 발목을 사실 야당이 잡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을 전향적으로 입법화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사과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이 구조 작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무조건 사과를 한다.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향후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그리고 총리의 어떤 사퇴 수리라든가, 그리고 책임자 인적 쇄신, 장관 교체 이런 것은 그 후에 순차적으로 저는 뭐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박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우려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로키를 유지하면서 잘했다. 일단 반성, 그다음에 정원 총리 사과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를. 처음에는 정원 총리 기자회견이 예견되기 전에는 두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사퇴한 부분도 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는 지점도 적절했다. 대통령 사과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시국회는 좋은 아이디어고, 그건 국회에서 이루어져서는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정말 전문가들부터 해서 그 위원회는 좀 그런 차원에서 꾸려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봐지고,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좀 정치권이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국민들이 바라겠죠. 그런 면에서 두 분의 기자회견은 시점도 적절했고 내용도 비교적 흠잡을 데 없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아까 그 범사회적인 기본 점검이 모두가 포함하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단초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제 대형 사태가 나면 정치권이 마지막에는 개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야가 서로 이제 지금 이 사태 해결에 나서는 이 순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에서 조금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저변에 깔린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발로 국민들로부터 역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하나 좀 국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제가 냉소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야당이 어떤 사안일 때마다 청문회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 청문회가 필요한 시점이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포괄적으로 하되 국회 차원의 청문 절차가 좀 필요하다. 이 관계자들이 모두 국회 출석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무엇이 문제였든지, 지금은 수습의 과정이 있지만 그것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차원에서는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도 이번에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점에서는 언론에서도 굉장히 역할이 필요하다. 정치의 과정을 모든 것을 여야관계로 환원시켜 보지 말고 조금 괜찮은 사람들, 괜찮은 정치인들이 정치 무대에 성공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저는 언론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걸 다 정쟁의 대상으로 보고 모든 걸 다 갈등 관계로만 보기 때문에 더구나 여야로 분리해서 계속 이렇게 매칭시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떠나서 좋은 정치 또 좋은 정치인들이 우리 정치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데 언론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론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많은 다 이제 완결이 된 다음에는 수습이 된 뒤에는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국회에서 일을 한다면 국회에서 뭔가 이제 4월 국회부터는 1년 365일 국회를 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내?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국회에서도 나서서
뭐를 해야 되는 시점? 청문회는 일단 당연히 어떤 사고의 원인도 규명을 해야 되고 밝혀야 되고 이 과정에서 또 뭐 여야 간의 갈등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청문회는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은 사실은 뭐 평론하는 저 입장에서도 말을 못하는 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직은 수습이 된 상태가 아니고 그렇죠. 115명의 실종자가 아직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로서 세상을 어지럽힐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회가 굳이 뭘 하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목소리를 낮추면서 해야 될 일을 한다. 아까 입법 문제에 협력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오히려 이런 사태 때문에 졸속으로 안전 문제에 대한 입법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진상을 좀 철저히 파악을 한 뒤에 정말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막 불이 났기 때문에 급하게 마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대정요법적 차원에서의 입법들이 남발되는 것은 오히려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국회 안철수 대표의 말씀에 동의하고 차분하게 상임위별로 지금 미뤄놨던 입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오히려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입 달린 사람이 각자 말을 다 해버리면 더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되 국회 본연의 일을 좀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불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국회 활동이 시작되면 이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정쟁으로 휩쓸려 갈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양 대표가 야당으로서 협조를 하겠다 한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정말 국회에서는 정쟁을 지향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재난안전청이라든가 재난안전부라든가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다시 시스템화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시스템으로 국회에서 서포트해 주는 것이 가장 저는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혹시 6.4 지방선거를 뭐 미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이미 좀 거론이 됐다가요. 그것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정리가 됐고요. 지금 정치적인 정쟁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제가 카트리나 허리케인 얘기했습니다. 예. 그때 그런 일이 터진 다음에 미국의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냉소적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일부 참여율은 조금 줄이긴 했지만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식이 오히려 생겼다. 그 점에서는 지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이 터져가지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겠네라는 것인데 그만큼 오히려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각인시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점에서는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당장 걸려있는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치적인 행위를 또 하지 않는 것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해결의 과정에서 이 해결의 과정이 전반적으로 보면 청와대라든가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책을 시행하고 집행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야당의 존재감이 자꾸만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감을 다시 정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쟁은 안 하되 야권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면 오히려 이 위기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역제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대정요법적 차원에서 야당이 접근하지 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정말 뭐 재난방재청을 확대 강화하든지 아니면 컨트롤타워 기능을 총리실로 옮기든지 이 문제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토론해서 결론 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두 분께서 하시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럼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뭔가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하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여야를 넘어서 공동으로 협조하면서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또한 야당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해주는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 예컨대 오늘 두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국민들은 야당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반 시민들밖에 빼놓고 주장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역할도 야당이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또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일정하게 정부에 대한 견제라든가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두고 또 정쟁이라든가 팔목잡기라고 또 무조건 치부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긴 합니다. 여당의 역할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집권당은 정말 뭐 이게 참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국정에 대한 뭐 포괄적 책임을 새누리당이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뭐 두 대표의 기조를 새누리당도 100% 수용해야 될 것이다라고 봐지고 죄가 있다면 두 대표도 죄인으로서 사죄한다 했기 때문에 뭐 새누리당인들 죄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두 대표의 공동 기자회견에 대해서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다. 뭐 상시국회 문제라든지 뭐 대통령 사과 문제는 청와대에서 판단해서 아직 수습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점 문제는 뭐 따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새누리당도 좀 적극적으로 좀 두 대표의 기자회견에 적극적인 좀 호응을 하면서 당장 강한 건 상시국회 문제나 전 국민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위원회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을 잡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게 아닌가 봅니다. 평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국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다수당이자 여당이 뭔가 수용할 폭이 넓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책임성도 있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동안에 보면은 조금 행동의 폭이 굉장히 좁았고 마치 야당인 것처럼 또 일부분은 앞장서서 정쟁을 일으키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여당이 사실은 반성해야 되는 몫이 훨씬 크긴 합니다. 예. 총리의 사퇴로 아마 일단은 이제 더 이상 뭐 장관 사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고요. 네. 예. 당분간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물병을 맞더라도 현장에서 있어야죠. 그렇죠. 누군가는 욕을 먹더라도 네. 거기를 지켜야죠. 네. 그리고 거기까지가 장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힘들다고 뭐 그만두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이제? 국민들이 아까 충격받은 게 뭐 여러 가지 총체적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러워하는 게 뭔가 하면 영국의 뭐 왕자는 최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거, 특히 보수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국가가 위기, 국민이 위기가 있을 때 그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 우리 소방관 이런 분들이 애국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애국심이라는 것은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축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뭐 높은 분들이 보여준 모습은 대책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함께 울기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여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클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찌됐든 지금은 진행 중인 것이다. 예. 지금은 115명의 실종자를 찾는데 또 한 명의 생존자라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데 욕을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책임지는 자세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현장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지금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의 시신을 안고 갔지만 아직도 기다리는 분들 어떤 신문에 보니까 그분들이 부러워한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정부는 위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현장에서 좀 있어서 그분들도 위로하고 또 그분들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형인 사고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국면을 이 시점에서 바꾸려는 자기적 노력은 불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아마 지금 청와대도 일단은 선사고 수습을 네. 먼저 하고 그리고 사퇴를 하겠다 이런 정도의 아마 생각과 각오 그리고 그런 의지 표명 중에 하나로 총리가 먼저 사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일반적인 자연재해의 경우에 수습 대책의 대부분이 그걸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무슨 예.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너진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지금 이게는 사실상 인재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점이 향후의 재난 대책은 그런 구조적인 차원이 있겠지만 당장의 치유 대책은 관련된 유족들 또 실종된 가족들 문제 또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치유해질 것인가, 국민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정부가 신뢰의 구심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신뢰를 많이 외치는 사람이 정부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예.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합니다. 예.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제 리더십이 이제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권은 지금 국민적 아픔과 슬픔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물론 일정 부분 대국민 사과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도 해야 되지만 이 위기를 정말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과거에 이런 관행으로부터 무너졌지만 이것을 다시 세우는 그런 입법화라든가 앞으로 처리, 행정 여러 가지 서포트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다시 국민적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입법과 더불어서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왜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가? 해운 조합이 그런 감시 감독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 서로 유착이 돼 있는 것인가? 그걸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주어진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어떻게 커넥션, 유착이 형성되는 것인가? 이것을 막는 방법. 이것은 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이렇게 병들어 있는 부분도 같이 치유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 점에서는 하나의 여러 가지 사회 전체의 기본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그런 제안이 타당합니다. 예. 뭐 해운조합도 그렇고 한국 선급의 문제,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 유병헌 씨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총체적인 수사가 좀 국민들이 그래도 정말 한번 잘못하면 완전히 이렇게 패가망신하는구나. 뭐 여러 사람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본인이 어떤 일을 당하는구나라는 거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도 좀 필요하겠죠. 수사를 지금 뭐 강력하게 하고 있고 뭐 전문가들이 검찰이 지금 오래간만에 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낙하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낙하산 얘기하면 정가의 보도처럼 정치권 출신, 여의도 출신들이 뭐 선거에 기여를 해서 낙하산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번에 드러나는 것은 한국 사회 관료 시스템의 총체적 무능이거든요. 뭐 해피함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산하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관료들은 자기 자리를 받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고도성장 시기에 관료가 우수했던 게 사실입니다. 손볼 게 너무 많다는 게 그렇다면 현재의 관료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뭐 규제가 암덩어리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쓰셨는데 과연 한국 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조직인지 아니면 장애가 되는 조직인지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 언론의 책임도 필요한 게 정치권의 낙하산도 비판해야 되지만 관료사회 내부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도 차제에 한번 예.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이번 총리의 사퇴 표명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지 앞으로 반성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좀 짚어봤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요.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